교향곡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그래서 음악을 얘기할 때는 성악과 기악을 꼭 얘기를 해야죠. 중세 이전까지 음악의 중심이 대부분이 성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브는 아담의 갈빗대로 빚으셨죠. 그 성서에서 나타난 사람의 모습은 이 그리스도인 신의 스페렛을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은 신의 모습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은 신이 이야기한다, 노래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시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세 이전까지였죠. 그래서 그런 연고로 교회에서 이 반주로 사용되는 오르간이라는 악기를 제외한 모든 악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기는 그냥 천박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뀌게 된 계기는 르네상스 시대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왜 신이 그렇다라고 규정을 하냐 이런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했죠. 그래서 그냥 사람은 신이 만드셨지만 하나의 물질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를 내는 성대도 뭐 악기나 다를 바 없다. 다른 악기와 똑같다. 그냥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까지 천박하게 여기던 다른 악기를 이렇게 성악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게 되자 본물 터지듯이 이 악기의 다양성과 그 가능성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응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중세 이후에 기악은 정말 전광석과 같은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소나타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오랫동안 버전업이 된 차를 꼽으라면 바로 이 소나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자동차 회사 사장님이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소나타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자동차 회사의 이 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과 버전업을 할 거라는 좀 뭔가의 그 예지가 있었지 않았나. 이 소나타는 보통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기악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악곡인 관현악, 그 관현악곡을 이 소나타로 구성을 합니다. 심포니라는 말,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이 말은 원래 그 그리스에서 나온 말로 그냥 뭐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울리는
어울리는 피치, 예, 그걸 그냥 의미했어요. 이게 이제 그 14세기 경에는 어울리는 음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한 악기와 다른 악기가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는 합주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주하는 악곡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됐죠. 이게 이제 17세기까지 점점점 발전을 해서 17세기에 드디어 오페라의 탄생과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 심포니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쵸? 때로는 노래가 좀 지루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춤만 추기도 또 춤만 보기에도 좀 지루한. 하지만 이게 또 악기가 분리되어서 악기들만 구성된 어떤 악곡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다양성을 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과 춤을 추는 것과 심포니가 독자적으로 분리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이 필요했어요. 바로 그것이 소나타라는 것입니다. 그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나타는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를 총동원해서 이를 적절하게 밸런싱해서 이것을 이제 트랜짓하면 그래서 그게 바로 교향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처음에는 그 오페라 초창기에 시작을 알리는 그 서주, 그렇죠? 반주 이런 부분에 심포니가 반주를 하면서 발전이 됐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우리는 흔히 비교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또 성격을 가지고 작곡 활동을 합니다. 이 오페라 서곡은 초창기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릴리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그 스카를라티에 의해서 이 오페라 서곡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두 나라를 대표하는 작곡자들의 성향이 아주 그 템포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뭔가 일을 처리할 때 천천히 도입을 해서 그 중간은 일 처리는 굉장히 빠르게 하고 마지막에도 그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일을 마무리 짓는 이런 성격들이 많은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뭐든지 일을 시작했다 하면 빨리빨리 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듯해서 뭔가 정돈이 됐다. 그러면 속도를 확 늦추거나 일이 막혀서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 그냥 두 손 두 발 놔버립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시키거나.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런 루즈함을 보이다가 이제 일이 다시 뭔가 잘 풀리거나 아니면 정리정돈이 잘 됐다 싶으면 그걸 이제 빨리 마무리 짓자라고 또
빨리빨리가 되살아나죠. 그리고 남이 잘해서 일 마무리가 그렇게 잘 된 것을 내가 잘한 양, 빨리빨리,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빨리빨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그런 성격. 이때 이게 너무 이탈리아만 좀 안 좋은 성격으로 몰아가는데, 하여튼 이게 민족성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릴리하고 스카를라띠의 두 분의 오페라 서곡 작곡에도 이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 서곡을 오버추어라고 하는데, 이 심포니하고 서곡을 그냥 이렇게 믹싱해서 쓰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향곡으로서 모습을 완전하게 나타낸 것은 이제 거의 18세기 중엽 정도 돼야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교향곡을 제대로 기틀을 마련한 이 작곡가들을 살펴보면 사계라는 곡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비발디와 뭐 심마르티니, 그다음에 바하의 아들이었죠. 엠마누엘 바흐, 또 만하임 악파, 이런 뭐 시타미츠 같은 분은 이 만하임 악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런 분들이 교향곡의 그 어떤 기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좀 교향곡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소나타 형식을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곡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제시부에서 주제를 한 2개 정도 둡니다. 1주제와 2주제.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서는 이 주제에 발전하는 모습을 넣어서 진행을 시키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교향곡에 쓰이는 소나타는 제시부, 그 다음에 제시부에 있는 주제를 발전시키는 발전부, 그 다음에 이 발전부가 지나가서 그 제1주제와 제2주제가 다시금 나타나서 보여주는 재현부, 이렇게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 이렇게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소나타 이전에도 사악장제가 있었는데 하이든은 이 하이든이라는 작곡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소나타의 제1악장에는 그냥 소나타 형식을 가져가고, 또 2악장에서는 세도막이나 겹세도막, 요새 보면 우리 그냥 듣는 가요, 일반 가요에 많이 쓰이는 그런 형식을 도입시킵니다. 그리고 제3악장에는 또 춤곡인 미누엣이라든지 그 다음에 4악장에 또 론도나 소나타 형식으로 마무리 짓는 이런 형식의 기틀을 마련했죠. 그래서 이런 그 틀을 연습할 수 있었던 건 그 에스타르하지 백작의 공예 집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오케스트라 악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100곡이 넘는 곡을, 교향곡을 작곡을 하죠. 그래서 하이든은 이 교향곡으로서는 오리진이에요. 프로페셔널 오리진. 그러니까 뭐 아버지? 네, 그렇죠. 이 뒤에 이어지는 그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가 바로 이 심포니를 완벽하게 만들어 버리죠. 하이든 시대에는 그
멜로디 인스트루먼트인 그 클라리넷 악기가 클라리넷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모차르트에 와서 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이 목관악기의 원리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이걸 개량하면서 다차원적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이 모차르트는 하이든보다는 좀 적지만 한 41곡 정도의 교향곡을 만듭니다. 이 마무리되는 39번, 40번, 41번 교향곡에서는 이걸 이제 교향곡으로서 앞으로 비전을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작품 세계를 보여주죠. 또 베토벤은 9개의 교향곡, 이거는 뭐 모차르트나 하이든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지만 이 9개의 교향곡이 주는 그 완전성은 그 선배들의 그 위에 때 못지않게 완벽성을 가지게 됩니다. 9번 교향곡은 저도 뭐 여러 차례 합창을 통해서 접해보고 또 연주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들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작곡을 할 수 있지? 라는 그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각 악장에서 보여주는 그 인간의 감정, 아주 희로애락을 그만의 해석, 천재성을 가진 그만의 해석으로 악보에 녹여내죠. 이렇게 그 하이든과 베토벤 또 모차르트는 뭐 비인에 있는 오스트리아 비인의 고전파라고도 불리우죠. 이때 이제 교향곡이 아주 전성기를 맞게 되는 거죠. (19세기) 낭만에서는 교향곡과 소나타가 계속 이어져서 작곡이 되지만 이게 낭만파라는 그 낭만주의 음악이 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그 문학에 근거를 두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이 또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유스러운, 어떤 형식을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의 감정이 그대로 문학에 반영되어서 그걸 표현하는 것에 음악도 영향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기악곡에도 고전에서 가지고 오던 형식이 파괴되는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낭만파의 특징은 형식에 있어서는 그 멜로디나 가락이나 화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또 색채적인 요소, 컬러가 다양해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문학적인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표제 음악이라는 것으로 많이 표현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구성은 뭐 굉장히 뭐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즉흥적이고 아무래도 자유스러워야 되니까 그때 고시간 그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즉흥적인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요 낭만파 음악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슈베르트, 슈만, 뭐 멘델스존, 브람스, 브루크너, 말러 이런 사람들. 프랑스는 뭐 세자르 프랑크, 생상, 그다음에 뭐 이런 정도의 그 작곡가들이 활동을 했었고 또 차이콥스키, 드보락, 시벨리우스 이런 분들도 그 낭만주의 음악에 기여를 했죠. 표제 음악은
프랑스의 베를리우즈가 처음에 이게 표제음악이다라고 만들었어요. 네. 슈베르트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에다가 그 멜로디는 아름다운 선율을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그 뒤에 있는 화성들이 굉장히 그 백그라운드가 돼서 움직여요.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면서 요 선율들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슈베르트의 음악은 굉장히 입체적이죠. 슈만은 문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또 뭐 고전적인 것도 흔쾌히 만들었던 그런 작곡가였죠. 이렇게 여러 작곡가들이 각 특성을 가지면서 낭만주의 음악을 이끌어갔고 이게 이제 20세기 현대에 이르자 드디어 이제 교향곡과 소나타들은 점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어쨌든 고전에서 이어져 오는 형식과 틀이 자유스러운 낭만주의에서 그 탈피를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교향곡이나 소나타 등은 점점 줄어들고 1930년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는 교향곡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소규모로만 작곡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도 20세기 이 교향곡의 작곡자들은 또 스트라빈스키, 프로코피에프, 프로코피에프는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늑대 이야기, 네, 그걸로도 유명하죠. 미오, 한센, 코플란드, 쇼스타코비치, 메시앙, 이런 레너드 번스타인, 그다음에 영국의 브리튼 이런 분들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현대의 교향곡은 규모나 이런 것들이 더 자유스러워졌어요. 그 기본적인 아주 심포니의 틀을 그냥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혹은 자유스러운 형식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향곡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들어보시는 겁니다. 요새 좋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검색하면 그냥 작곡자 이름 해서 작품 넘버만 딱 쳐도 이 교향곡이 탁 뜹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고전부터 시작해서 고전, 낭만,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작곡가들이 어떤 교향곡을 남겼는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서 그냥 뭐 다 안 들으셔도 좋아요. 그냥 모차르트면 한 2-3분 정도 소나타 형식을 알 수 있을 정도만 이렇게 들어보시고 또 하이든도 듣고 싶네 뭐 이렇게 해서 하시고 그 다음 또 낭만 시대에 오셔서 들어보시고 이렇게만 하셔도 정말 그 여러분들 교양의 지경이 요만큼에서 요만큼으로 넓어지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무쪼록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